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진행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진보의 미래 1부의 내용이 뭔지 요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진보의 미래 2부에서도 이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들, 그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 이제 추려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현대적 함의를 가지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책,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사실은 무슨 내용이 있지? 라고 물어보면 사실 잘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시민을 위한 대중교양서라고 해서 이 글씨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쓰신 거잖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올리는 많은 책 중에 특히 가장 유명한 책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비유들만 제가 이따가 2부에서 설명드릴 건데 몇 가지 유명한 비유들만 그냥 이제 인용되면서 많이 소비됐을 뿐이지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고, 제가 또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놀란 거는 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 대한 리뷰가 거의 없어요, 유튜브에. 이 진보의 미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따르고 노무현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심지어 대통령도 되고 어떤 사람은 도지사가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무현을 따르는 정치인이다, 따르는 지식인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이 책에 대해서 제대로 리뷰한 그런 그 컨텐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뭐 어떤 시민이 그냥 혼자 그 특정 부분을 그냥 읽어주는 그런 정도의 리뷰 하나 조그만 게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본격적으로 진보의 미래를 리뷰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라고 또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한 3번째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읽고, 그리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강의를 제가 여기서 한번 했었죠. 그때 그 강의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고, 요번에 이 진보의 미래만 떼어서 이걸로 강의를 또 하려고 다시 한번 읽었는데 한 3번쯤 읽으니까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보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일부러 피해갔구나. 진보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의 재발견이란 제목으로 이걸 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읽으면서 느낀 진보의 미래에 대한 리뷰를, 요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진보의 미래 일단 출간 배경을 좀 보면 이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08년 10월, 이게 2009년에 나온 책이니까 2008년 지난해죠. 지난해 10월경에 대통령이 이 참여정부를 같이 했던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진보주의 연구 모임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보주의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 연구 모임을 제안해서 모임을 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월경에, 그로부터 겨우 한 2달 만에 바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 이른바 그 박연차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뭉게뭉게 커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각도로 옥죄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론과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저히 외부 활동도 할 수 없고 시민들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 더 사실은 이 진보주의 연구 모임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거에 관련된 주요 내용, 내가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거를 주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십니다. 본인 내부 카페에 글을 올리고 그 내용이 일부예요. 그 내용이 진보의 미래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용인데, 내가 이런 책을 써보겠다라고 하는 한 1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이 책으로 나왔을 때 책이 전체가 한 30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앞부분 일부 한 100페이지 정도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글로 쓴 부분이에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그야말로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거는 진짜 책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책의 줄거리와 함께 대략적인 목차와 거기에 넣고 싶은 내용들을 자꾸 툭툭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00페이지는 이제 그 줄거리를 참모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2008년 12월 30일, 31일, 거의 2008년 끝부터 2009년 3월, 19일, 20일, 23일, 24일, 이때쯤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 3월이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2달 전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4월 30일경에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검찰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23일에 서거하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거의 한두 달 전에 했던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장 많은 어떤 고민과 성찰이 성숙했을 때 했던 고민들인데, 그런 고민들이 희한하게도 이렇게 책으로까지 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이 진보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보의 미래라는 이름만 많이 갖다 써먹었지. 그 왜 그럴까? 자, 어쨌든 이런 실현이 12월경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요거에 관한 논의는 이제 이 논의는 중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나죠. 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실패한 대통령이라 하고 뭐 온갖 비리 혐의에 휘말리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돌뿌리만 차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500만 명이 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우 속에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장례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때 이후로 노무현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책들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회고록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참모들이 낸 회고록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뭐 그 중에 예를 들면 강원국 씨가 쓴 대통령의 글쓰기 같은 책, 이런 건 뭐 100쇄가 넘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명예와 부를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대폭발을 하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생애의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이 진보주의 연구 모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 기록이 그 당시 대통령의 어쨌든 그 전직 대통령의 모임이니까 다 녹취를 했단 말이야. 그 녹음이 지금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하고 녹취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되고, 그 책이 이제 진보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1권이 나오고, 나중에 노무현이 꿈꾼 나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그 참모들이 다시 또 이 내용을 이어서 쓴 2권이 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1권의 내용,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2009년 11월에 책이 발간이 되는데, 무려 이 발간 그 대표 책임을 맡은 발간위원장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고, 그 다음에 한 30명 정도의 이름이 이 발간위원회에 쫙 들어있어요, 위원으로. 거기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뭐 안희정 충남지사,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난 10년간 이름을 들어온 수많은 이른바 친노, 친문계열 정치인들, 또 학자들, 지식인들, 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이후에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매달렸고, 이 책을 발간하는 데 이름을 올렸는데, 실제로 이 책의 문제의식이 그럼 이후에 이분들이 어떤 권력을 쥐고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진보의 미래가 한국 정치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진보의 개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을 진보 진영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은 진보 진영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이전에 보수 정당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진보의 미래라는 제목의 책이 나오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를 진보라고 표방을 한 셈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진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가는 민주당도 진보, 자연스럽게 이렇게 민주당 자체가 진보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 진영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확장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김대중과 김영삼, 이른바 삼김 정치의 시대에는 아무도 김대중이 이끄는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보수 양당 구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김영삼이 이끄는 나중에 한나라당이 됐지만 김영삼이 이끄는 세력이 이제 보수 정당, 그리고 김대중이 이끄는 정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데 조금 온건한 보수 정당. 이 정도로 이제 이게 좀 극단적인 보수 정당과 온건한 정통 보수 정당과 온건 보수 정당, 이 두 가지 정당이 경합하는 보수 정치 구조에서 이른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또 민주노총, 전교조, 그의 이런저런 제야 운동권 세력, 그런 아주 소수의 진보 세력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거대 보수 양당 구도화에서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진보 세력이 존재하는 게 한국 정치의 이른바 제도권 정치의 구도였다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내면서 이른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진보로 자림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진보 정권 10년의 역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9년 정권이 보수 정권의 역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 정치의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한국 정치의 구도를 보수 양당 구도에서 진보 보수 구도로 전환하는, 한번 진보라고 하는 어떤 단어의 금기를 깨버린 거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진보적인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진보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레드 컴플렉스에 시달렸기 때문에, 워낙 빨갱이라는 공격에 시달렸기 때문에 진보라는 말을 쓰지를 못한 거지, 무서워서. 진보란 말만 쓰면 너 그럴 줄 알았다면서, 너 북한 편이지,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진보라는 말을 못 썼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진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뭐 개혁 세력, 뭐 참여 정부, 뭐 이런 민주 세력 이런 표현을 썼지 진보 진영, 진보 세력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퇴임 이후에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보자 라면서 진보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진보주의 연구 모임이 바로 그 결실인 거고 그게 진보의 미래라는 책으로 나오면서 노무현 대통령 하면 진보, 노무현 대통령 하면 진보의 미래를 고민한 정치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 책에서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시키거든요. 이 책을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노무현 정부라고 하지 않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렇게 얘기하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일관됐고 하나의 철학이었다. 같은 노선이었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따 2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절대적인 존경과 어떤 그 노선을 자기가 이어가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세력을 하나의 어떤 한국형 진보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진보라고 하는 금기어, 우리 한국 정치에서 쉽게 쓰지 못하던 진보라고 하는 금기어에 대한 금기를 해제하고 진보 보수 구도를 만들어낸 게 이 책의 사실은 가장 큰 그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왜 그럼 진보 보수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는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근데 문제는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 봉화마을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 그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꾸 딴 생각하는 거 같고 딴 데 쳐다보고 이게 흥미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대중적인 정신이었기 때문에 청중들과 직접 눈빛을 교환하면서 반응을 봤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2009년이잖아요. 2008년, 2009년 상황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쳤기 때문에 민주주의 얘기하면 이 민주주의 이제 지겹다고 이미 10년이나 민주정부를 했는데 또 무슨 민주주의냐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별로 약간 좀 이제 그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지만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 청중들이 재미가 없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청중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얘기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진보 보수 구도를 얘기하면 이게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정치 목표가 뭐였습니까?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영남과 호남으로 특히 호남 포위 구도가 형성된 3당 합당 이후에 이 호남에 대한 어떤 그 차별적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는 걸 평생의 정치 목표로 생각해서 호남당으로 계속 부산에 도전했던 거잖아요. 영남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 변화를 통해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해가지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한두 명 당선되고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한두 명 당선되는 그런 유럽 같은 중대선거구제를 해보려고 했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대연정 제안이죠. 그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한테 대연정을 제안해가지고 당신한테 총리를 줄 테니 당신이 와서 국정을 다 맡고 총리 장관 다 가져가라. 대신 선거제도만 바꾸자. 그래서 이 지역구도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박근혜 대표가 거절을 했죠. 됐고 나는 내가 왜 네 밑에서 총리를 하니? 나는 대통령 할 건데. 이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지지층한테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지지율만 떨어지고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서 이게 제도를 통해서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건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정치 구도를 아예 바꿔버리자. 이게 지역 대결 구도에서 진보 보수 정책 대결 구도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렇게 정치 구도가 생겨나면서 이제 진보 보수 유권자에 따라서 지역 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책 대결로 지역 구도를 덮는 전략으로서 진보주의 연구 모임을 이제 이렇게 제안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온다. 이게 보면 이 봉화마을에서 그 국민들이 막 찾아왔잖아요. 퇴임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꼬맹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꼬맹이들을 자꾸 번쩍 들어서 눈앞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게 하고 자꾸 뭔가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아이들을 자꾸 데려오니까 국민들이. 그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은.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교육 얘기를 해봐도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나는 관계없다 그러고 그럼 뭐냐? 결국에는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 진보의 미래의 주된 내용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가 뭘 해야 되는가?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이 진보의 미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진보의 시각에서 당시 횡행하던 보수의 주장을 한번 검토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보수의 주장이라는 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논리를 진보적 시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제의식이 되는 거죠. 왜?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뭐 진보를 이렇게 추구했던 정치인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점은 보수의 주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보수의 주장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대통령이 돼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실제로 국정을 담당해 보니까 그 이른바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보수적 주장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거야.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쉽게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진보적인 어떤 정치인의 시각에서, 진보적인 어떤 지식인의 입장에서 한번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진보의 미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나빠 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책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책은 진보 진영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많죠. 장하준 씨의 책도 있고 그런 책들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잘 안 알려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인용되고 이걸 더 깊이 탐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일종의 진보 진영의 금기를 건드린 책이고 사실은 펼쳐보고 싶지 않았던 거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 책의 내용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이론적 틀거리는 바로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과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2008년, 2009년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당시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베스트셀러 두 권인데, 이 두 권의 책을 보고 무릎을 딱 치면서 나도 한번 이런 책을 내봐야 되겠다. 한국판 미래를 말하다. 한국판 유러피안 드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구성하게 된 건데 사실은 폴 크루그먼과 제레미 리프킨은 한 명은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지식인이고 한 명은 유럽을 대표하는 진보적 지식인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진보의 기준으로 한국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제목을 미래를 말하다라고 적어 놓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데 언제를 보면 여기 영어로 나오지만 Conscience of Liberal, 리버럴의 양심이라는 제목이에요. 언제는 리버럴의 양심이고 리버럴이라는 건 미국식 진보주의를 말하는 거죠. 자유주의면서 민주당 지지자하는 사람들이죠. 그 폴 크루그먼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미국의 정책사를 정리를 한 거예요. 미국이 거의 옛날에 건국 이후에 미국은 역사가 한 200년밖에 안 되니까 건국 이후부터 2차 대전 이후 최근의 어떤 신자유주의 시대까지 미국의 정책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면서 어떤 개념을 제시하냐면 진보의 시대가 있고 보수의 시대가 있었다. 요거를 딱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진보의 시대라는 건 대공황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등장하고 이게 노동운동 세력이 확 약진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세금을 확 높이고 거기다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이른바 이제 그 빈부격차가 확 줄어드는 시기죠. 그걸 대압착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시대가 쫙 오면 그 시대가 한 7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른바 진보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수 대통령도 이 공화당에도 이 당시에 집권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젠하워라든가 닉슨이라든가 공화당 대통령도 진보 정책을 쓰라는 거야. 이 진보의 시대에는. 그리고 나중에 80년대 이후에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보수의 시대가 오죠. 보수의 시대에는 진보 정치인들도 예를 들면 클린턴이나 혹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나 독일의 슈레더나 이런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도 보수의 시대에는 보수적인 정책을 쓰더라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이른바 제3의 길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은 자기랑 김대중 대통령은 이른바 진보적인 정치인인데 한국에서 그나마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는데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이 고민을 평생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딱 보니까 이해가 딱 된 거지. 우리는 보수의 시대를 살았구나. 보수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치인들이었지만 보수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 이 폴 크루그먼의 책을 보면서 그 점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판 진보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은 이제 우리는 흔히 아메리칸 드림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성공을 중시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공동체의 어떤 그 성공을 중시하는 유로피안들이 요거를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딱 포착해가지고 대별을 해낸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야, 이제 너무 잘 써가지고 그대로 베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대로 베껴서 집어넣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이 유로피안 드림의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폴 크루거만의 미래를 말하다를 통해서 어떤 구조적 프레임워크를 잡고 결국 이 책의 종합적인 결론은 유로피안 드림과 같은 한국판 코리안 드림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그 또 개인의 성공에만 뭐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개인의 성공에만 집중하는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유로피안 드림처럼 약간 공동체적 성공을 함께 공동체적 가치를 꿈꾸면서 같이 연대하면서 잘 사는 그런 유로피안 드림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였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요즘은 일단 미래를 바라다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죠. 미국의 정책사고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를 대별했고 진보의 시대에는 보수 대통령도 진보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아이젠하워 닉슨이 일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보수 시대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 정치인들도 보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구조조정이나 세계화. 그 유로피안 드림은 아메리칸과는 다른 미래상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고려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90년대 제3위기를 추구했던 유럽 진보 세력들이 만든 세상이 그 2008년,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봤던 당시 유럽이었고 이게 너무 잘 써서 딱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롤모델로 봤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유로피안 드림이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유로피안 드림은 끝났다. 이거 얼마 전에 최준영 박사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했던 그 썸네일인데 요즘은 사실은 뭐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유럽 경제 엄청 안 좋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에 돌아가셨고 2010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재정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터집니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독일이 사실은 러시아의 가스관에 굉장히 의존하면서 가스를 되게 싸게 쓰고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아리백이라든가 이제 그런 친환경 경제로 넘어가면서 독일의 강점이었던 이제 석유 자동차들, 뭐 벤츠니, BMW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위기를 맞게 되면서 지금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못 봤지. 이걸 못 봤으니까 2008년의 맥락에서는 유로피안 드림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이후에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한 구조개혁을 해내게 되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오바마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2008년은 부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지면서 완전히 부시 정권이 몰락하고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다 끝장나는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 완전 파탄 났다. 이제 미국에서도 보수의 시대는 끝나고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미국판 진보의 시대가 오나 보다. 라고 그 초입만 딱 보고 가신 거지. 그 다음에 오바마가 어떻게 정책을 했는지 못 봤어요. 왜냐면 2009년 5월에 오바마 집권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사실 오바마는 의외로 그렇게 진보적인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인의 오바마 대통령 자서전을 이제 몇 달에 걸쳐서, 몇 시즌에 걸쳐서 그걸 제가 다 리뷰를 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거기 보면 나오지만 오바마 대통령 본인은 굉장히 신중하고 온건하고 중도적인 성향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리버럴하고 진보적으로 보였지만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고 온건하게. 그래서 월스트리트, 이른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월스트리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미국 금융권을 지원하잖아요. 그래갖고 엄청 문학적인 구조조정 예산을 공적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월스트리트를 지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망가지면 미국 경제가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얄미웠지만 그래도 월스트리트를 지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에너지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났죠. 사실 셰일가스 개발 같은 건 미국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땅속에 박혀있는, 바위 사이에 박혀있는 그런 이제 그 석유를, 그 바위 사이를 드릴로 뚫어가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건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오염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진보적인 사회에서는 시도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인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미국은 자기 땅 밑에서 발견되는 건 모두가 자기 재산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 땡큐 하면서 했고, 이걸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에너지에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국산 에너지가 발굴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그런 구조조정을 이렇게 오바마가 지원함으로써 사실은 미국은 그리고 또 아까 미래를 말하다에서 결국 결론은 컨시언스 오브 리버럴의 마지막 양심은 뭐냐면 의료보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미국 민주당의 오랜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부터의 오랜 고민은 미국의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였거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료보험 바깥에 몰아놓고 그 사람들은 진짜 중병 걸리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천문학적인 의료비용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 미국 민주당 진보 세력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걸 해결하는 게 미국 민주당의 양심이다. 리버럴의 양심이다라는 게 풀크루그 번책의 마지막 결론인데 오바마가 그걸 했잖아요. 오바마는 나름대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의료보험 개혁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보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커버리지를 넓혀놨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국은 사실은 그런 어떤 2008년 금융위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했고 그에 비해서 유럽은 유럽 재정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얽매여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유로피안 드림을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역사의 뒷면을 본 거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스포일러를 알고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2009년 당시 그걸 몰랐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유로피안들이 뭐 어쩌고 한 거는 잘못된 얘기였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약간 반칙이지. 왜냐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시대적 한계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에서 묻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신자유주의는 정말 나쁜 것이었나?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야.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하고 나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민영화라는 걸 많이 시행을 했죠. 그래서 철도도 민영화하고 포스코도 민영화하고 그리고 또 정리해고를 수용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나라엔 정리해고가 없었어요.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그 징계,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무슨 횡령을 한다든가 사람을 폭행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무조건 이렇게 평생 고용을 책임져야 되는데 IMF 때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도입한단 말이지. 이게 김대중 정부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장 진보적이라는 김대중 결국 신자유주의 전도사야? 이렇게 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를 추진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너 그렇게 진보라고 하더니 무슨 소리야. 미국하고 지금 FTA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싹 다 돌아서가지고 사실은 이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두 가지는 진보 진영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린 거지. 근데 이라크 파병은 뭐 그때 북핵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한미 FTA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꽂혀가지고 그 김종훈 그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현 그 사람 이제 얘기 듣고 거기에 꽂혀갖고 추진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한미 FTA는 내가 추진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추진하면 절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할 테니까 진보 세력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진보 세력인 내가 추진해야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도 신자유주의자로 돌아섰다. 그래서 좌파 신자유주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엄청나게 맹렬하게 폭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진보 원리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따온 건데 본인도 약간 좀 어쩌고 해요. 왜냐면 이거 원리주의란 표현이 별로 어감이 안 좋은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라고 하면서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참모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자기를 그렇게 임기내를 비판하니까. 그래서 민주노동당, 진보 언론, 한겨레 경향 뭐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을 우경화했다, 배신했다 이러면서 계속 비난을 하니까 이런 어떤 진보 원리주의자들과 어떤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제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별명까지 이제 본인이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신자유주의가 정말 나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의 일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개방 등에 대해 진보 진영도 반드시 적대적 태도를 가질 일은 아니다. 이게 82쪽에서 83쪽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진보주의가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배척하는 것은 두고두고 수세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선택이다. 이게 이제 84쪽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감세와 복지의 축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도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거야. 신자유주의의 주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쪼개갖고 진짜 그런가, 진짜 나쁜 정책인가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본인이 보기에 민영화, 노동의 유용화, 개방, 그리고 감세, 복지 축소 이런 걸 다 늘어놓고 그중에 감세랑 복지 축소 이건 분명히 아니야. 이거는 진보주의자가 받아들일 수 없어. 특히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실은 복지 분야 예산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복지 예산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의 업적인데
근데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는 복지 축소, 감세 이거는 얘기할 게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근데 하지만 이 유연화, 노동의 유연화, 개방, 민영화 이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진보의 시대가 올 것이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던지는데 2008년 말에 미국은 오바마 당선으로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미국도 진보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졌고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몇 시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초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보수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사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최병철 소장 같은 분은 오히려 이때부터 한국판 진보의 시대가 시작돼서 한국판 복지국가 왜냐면 이명박 정부도 동반 성장을 얘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판 진보의 시대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과연 진보의 정부였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제3의 길, 또 유럽 진보주의의 기준으로 한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평가해보자. 다만 한계는 명확하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유럽의 진보 진영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는 명확하다고 했지만 제3의 길의 시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고 그 제3의 길의 시각으로 한국의 진보의 내용도 한번 바꿔보자. 진보의 내용을 한번 재검토해보자라는 게 진보의 미래에서 하고 싶었던 정말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덧붙이는 게 시민의 역할인데 대통령보다는 사실 정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은 큰 마이크를 쥐고 있긴 하지만 결국 법은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국회는 정당들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정당은 표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표가 있으면 정당은 그에 따라서 가거든요. 근데 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시민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학습하고 생각하는 시민이 중요하다. 시민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이 중요하다. 결론은 학습이 중요하대요. 이 일부의 맨 마지막 문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이 책의 초록의 맨 마지막 문장은 학습이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야.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묘비명이 된 거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직접 본인이 쓰신 글씨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묘비명이 되기도 했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가.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그리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진보의 미래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진보 진영의 변화를 촉구했던 거예요. 당시 진보 진영, 이른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겨레 경향, 그런 우리가 흔히 586 세대라고 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진보 진영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너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신자유주의라는 낡은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말고 신자유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무조건 신자유주의만 비판하면 진보. 그래서 자기를 반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낡은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말고 보수의 주장이 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라. 보수의 주장이 정말 틀렸냐.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안을 제시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진보나 가능하면 유럽의 진보, 제3의 길과 같은 길을 가라. 그게 이제 한국형 진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이 진보의 미래에 담긴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에 봐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갔다고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제3의 길을 탐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선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신자유주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걸 하기 위한 시민들의 학습운동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할 때 이후에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조직된 힘 부분만 엄청 강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런 식으로 무조건 우리가 똘똘 뭉쳐서 노무현을 잃은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무조건 대깨문이 결국에는 좀 개딸로 이어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거에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학습하는 시민. 과연 우리 진영의 주장이 맞나? 우리 진영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진영 논리들이 맞는가를 비판적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는데 그 깨어있는 부분은 사라지고 조직된 힘만 이제 강조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은 어떠냐? 노무현 정권을 이어간 노무현 정신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래요. 자,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선은 제3의 길 노선이었어요. 신자유주의를 일부 수용한
당시 상황에서 그게 그냥 가장 최신의 전 세계적인 진보적 트렌드였던 거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서. 그래서 한국의 진보도 제3의 길을 일부 수용한 어떤 그 진보 노선이었는데 그 제3의 길로 해서 한 번 좌클릭한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하죠. 최저임금을 갑자기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뭐 16%, 17%씩 올려버려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거기에다가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인상, 거기에 뭐 탈원전, 거기에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른바 진보적 언술과 슬로건들을 많이 갖다 썼고, 그 핵심적으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펴면서 진보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건 사실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의 노선에서 좌클릭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와 문재인 정부를 만든 이른바 전통적 진보 세력. 왜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참모였던 586 그 세력들이 그때가 되면 이제 50대 장년이 되면서 직접 정권을 담당하게 되고 본인의 구상대로, 본인들의 구상대로, 본인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어떤 진영 논리대로 정권을 한번 운영해 본 거지.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장이었다기보단 정의당 계열의 정부였다고 봐야 돼요. 정의당이나 민노당 계열의 어떤 문제의식이 집권한 게 문재인 정부였다고 봐야지. 그래서 정의당이 결국 소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당의 아젠다를 문재인 정부가 다 해버렸거든.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정권을 한 번만에 뺏기고 정의당도 소멸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 문재인 정부로부터 또 한 번 더 좌클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클릭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을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은 그냥 현금을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산업정책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돈을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이 기본소득 정책은 이 전 세계적인 진보 진영에서 아주 극소수의 그 주변적인 소수파가 제기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파 대선 후보가 잠깐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싹 사라졌죠. 버니 샌더스도 심지어 기본소득 얘기 요즘 안 하잖아요. 요즘 뭐 카말라 해리스하고 트럼프 하는데 해리스 진영에서 뭐 기본소득 얘기합니까? 그 앤드류 양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요즘 뭐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시장 선거 출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핀란드에서 아주 조그맣게 한번 실험해봤다가 실험해보니까 기본소득을 줬더니 그 노동 의욕이 별로 안 살아나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냥 실패한 걸로 어쨌든 잠정적으로 기본소득은 실패 이렇게 결론 내버리고 그 다음부터 공론의 적에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 들어오면서 민주당의 강령에다가 기본소득을 박았다는 거지. 기본사회라는 표현을 박아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는 걸로 이제 기본사회, 뭐 기본주택, 뭐 기본금융,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최근에 25만 원 현금 지원 정책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이거는 김대중 정부의 노선에서 적어도 2번 좌클릭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좌클릭하는 노선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도 당내에서 비판을 못해.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완전히 당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것과 조금만 다른 얘기면 바로 이렇게 공천 탈락. 우리 지난 기본소득 이거 제일 비판했던 게 재밌게도 민노당 출신이었던 박용진 의원이 대선에서의 경쟁자였기 때문에 또 당대표 경쟁자였기 때문에 계속 이걸 물건으로 줘서 비판하긴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공천에서 다 탈락하고 이제 나는 이재명의 귀입니다. 나는 이재명의 입입니다. 뭐 이런 분들만 쫙 다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걸 갖고 당내에서 토론할 수 있는 문화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식적인 건전한 민주정당인데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대중, 노무현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김대중, 노무현이 했던 고민의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차분하게 한국의 진보 진영이 가야 할 방향이 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지금 산업구조 조정과 그리고 인구 감소의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더군다나 복지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최근에 의료개혁 논란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건강보험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모든 제도들이 지금 밑둥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가하게 기본소득 나눠주자고 할 때냐. 한국판 어떤 새로운 국가의 역할, 새로운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의 어떤 고민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진보의 노선을 재점검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 관한 요약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